네, 전체 30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에서 각 분야에서 90명을 배출한 유태인. 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부모의 독특한 교육법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말로 그냥 해주는 그런 교육보다는 부모를 따라할 수 있게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또 자녀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는 건데요. 엄마의 생각을 자녀에게 그대로 주입하는 우리나라의 교육법을 좀 비교를 해볼 때 유태인의 교육법을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오늘도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탈무드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탈무드에서는요, 엄마의 존재를 집안의 영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녀의 최초의 교육자이고요. 그리고 성장을 가르치는 주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들은 교육열이 높다고 해서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사랑으로, 우리나라 엄마들처럼 무조건 사랑이 아닌 적당한 사랑으로 자녀의 교육을 개발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교수님, 네. 이런 교육법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걸까요? 정말 중요하죠. 제가 대학생들을 이제 많이 강의실에서 만나다 보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거나 뭔가 토론하거나 하는 능력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질문 전혀 안 하고요.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해도 대답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수들이 그 수업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기대감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태인 교육법이 사실 유명한데 이제 열심히 하는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결과나 성적 위주의 그런 것들을 강조한다면 유태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과정 중심의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게 대화 이상의 어떤 것들을 가져다 주는데요. 예를 들면 질문을 많이 아이들에게 하면서 논리력을 키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를 세우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에 두려움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논리력을 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에 이제 호기심과 지적인 어떤 것들을 갖다 보니까 스스로 책을 읽는 힘도 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생활 안에서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학교 교육하고도 연결된 측면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어머니들도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니까 좀 이런 좋은 방법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요. 물론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어떤 교육들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녀가 들어왔다 수요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가 지난주부터 네. 새롭게 새 단장을 했어요. 바로 이 수요 특집. 굉장히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네. 지난주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첫 문을 열었었거든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자녀들이 교육의 첫 단추를 끼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 교육이요? 초등학교?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럴 수도 있죠. 네. 뭘까요? 자, 이 시기는요, 아이 교육의 적기라고 합니다. 자기 주도적인 생활 습관,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 생활, 그리고 배려심을 바탕으로 한 교우 관계도 이 시기에 형성돼서 훗날 내 아이의 첫인상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네. 자, 그렇다면 언제가 될까요? 대체 언젠가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공개해 주세요. 네, 바로 초등학교 시기군요. 네, 그래요. 네, 이 초등교육 6년은 무엇보다도 부모의 교육관이 정립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엄마들이 진로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초등교육에서 진로교육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예,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교과 지도나 이제 특별 활동과 연계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이 있는 이제 특별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제 독서나 다양한 재량 활동을 통해서 이제 연계하는 부분이 있고 가끔은 이제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직업 강의, 특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초등 단계에서 진로 교육의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담임 선생님의 재량이나 관심 여부에 따라 많이 진행되는 학교도 있고 네. 또 전혀 진행이 안 되는 학교도 있어서 선생님마다 좀 실제 편차가 좀 있는 편이고요. 사실 초등학교 때 무엇보다도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니까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또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나 아니면 일이 갖고 있는 경제적 측면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학과 공부랑 좀 연계돼서 진행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초등교육 6년 안에 형성이 된다는 건데 이 시기의 진로 교육이 가장 중요한 이유, 핵심적인 건 뭐가 네. 있을까요? 예, 아이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직업 정체성이 형성되기엔 너무 이르고요. 이제 자신에 대한 다양한 측면으로 생각이 가능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직업적인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제 직업적 상상력을 가지고 바라보는 측면이 좋을 것 같고 네. 실제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뭔지 이런 구체성보다는요. 이제 기초적으로 필요한 역량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훈련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친구와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아니면 규칙을 잘 따른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 뭐 친구에게 배려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기초적인 게 닦아져야 할 시기고요. 또 직업에 대해서 좀 귀천을 따지거나 주변의 힘든 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기에 성역할 사회화가 이루어지는데 네네.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각 성에 따라 직업 포부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성에 따라 이 직업 포부를 이렇게 제한하지 않도록 뭐 예를 들면 이제 헤어 디자이너나 아니면 간호사가 되고 싶은 남자아이가 있으면 네. 부모님이 참 반대가 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성별로 이제 고정된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강요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정말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남자 간호사가 난 더 든든하던데. 그렇죠. 네. 그럼요. 요즘은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남자 간호사들 네, 정말 네네. 뭐 여자 간호사가 하기 힘든 일들 남자 간호사가 해줄 수 네네. 있고 서로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역할을 다 해주기 위해서는 정말 엄마가 어떻게 진로 교육을 해주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아이의 적성이나 흥미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직업하고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뭐 동물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 우리 네. 아이가 그러면 뭐 수의사, 동물조인사 이렇게 기존에 있는 직업 말고 또 새로운 직업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들어보셨어요? 동물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대화나 교감을 하는 동물의 마음을 읽어서 어떻게 뭐 지도해주는 그런 직업도 네. 있을 수 있고 애니멀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어머. 이거는 동물을 어떻게 보면 동물을 통해서 아픈 사람이나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치유견. 네. 그런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런 직업들을 통해서 직업적 상상력이나 흥미를 좀 더 갖게 해주면 좋고요. 관련 책을 사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또 한국에서만 직업 생활을 하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대를 좀 확장시켜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너 그렇게 공부해서는 의사가 될 수 없다든가 이렇게 아이고. 현실적인 돈 못 이야기를 번다,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를 통해 진로 포부를 많이 낮춰주시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다양하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꿈을 갖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네. 현실적인 이야기는 학년이 올라가면 아이들 스스로 다 맞아요. 알게 되거든요. 맞아요. 선생님들도 정보를 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저도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나이가 들면서 안 되는구나.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요.
그렇구나. 근데 아무도 뭐 주변에서 안 될 거야 이런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네. 지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네. 이렇게 아이의 인생은요, 사실 초등학교에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이게 바로 학습 태도를 비롯해서 인성, 생활 습관, 사회성 이런 행복한 성장의 조건이 대부분 바로 이 초등학교 시기에 습득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마 엄마들도요, 이 초등학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절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한 최적의 교육법과 또 진로 지도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고민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 자녀를 가진 엄마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오늘의 그녀 엄마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자녀 진로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엄마의 고민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엄마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녀의 진로 교육을 위한 시청자의 고민.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두 남자아이를 가진 엄마입니다. 제 큰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둘째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녀석 다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게 장난치고 노는 데에 익숙한 듯합니다. 현재 큰애는 수학학원과 영어학원, 그리고 방과후 교육으로 플룻을 배우고 인터넷으로 하는 학습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피아노 학원, 영어 학원, 방과후 교육으로 주산학원, 우쿨렐라, 수학학습지 인터넷 학습 등을 하고 있죠. 다른 아이들에 비해 학교 생활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제가 자녀 진로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그녀가 돌아왔다에 의뢰하게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자녀의 진로 교육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의 고민이었는데요. 근데 교수님, 아이들이 학원 너무 많이 다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일단 현재 상황 분석 좀 해볼게요. 사실 초등학교 진로 교육이 이제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냐, 어느 사교육을 하는 거냐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제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사실 어느 학원이 좋다 이런 얘기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너무 이른 시기에 사교육은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흥미를 확 잃어버리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요. 우리가 학교를 보낼 때는 어머님들이 좀 마음을 가볍게 하고 보내거든요. 학교 생활 열심히 그렇죠. 즐겁게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좋겠다. 뭐 학교 적응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바람을 갖고 있지만 사교육을 할 땐 사실은 그 생각하시는 거 틀리잖아요. 돈을 투자했으니 욕심이 잘했으면 좋겠고 네. 뭘 실력을 향상시켰으면 좋겠고 이런 결과물을 확실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네. 자녀들도 그걸 느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학교에 가는 것보다 학원을 가는 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주기에게 전도돼서 학원 숙제를 학교에서 하고 수업 시간에 듣지 않고 이런 걸 하다 보면 학교 생활을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유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우선은 이제 아이의 특성과 성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집중력은 좋은 편인지, 손재주가 있는지, 아니면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네. 성향에 따라 뭔가 이제 활동 중심으로 배우게 해주신다면 그거와 연관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또 그 유의미하게 또 짚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발달 단계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중적으로 뭔가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뭔가 정리하는 거, 학습장을 정리하거나 뭘 챙겨오거나 이런 게 여자아이들보다 느립니다. 옆집 딸아이하고 비교하다 보면 우리 아이는 뭔가 모자란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네.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좀 늦을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해서 이제 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몸에 움직이는 걸 너무 좋아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것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운동이나 또 충분히 밖에서 뭐 아니면 놀이터에서 놀게 해주신 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학습지를 많이 시키는데요. 학습지가 네. 워낙 시키는 이유는 매일매일 일정량을 공부 습관을 들이겠다 이런 목적으로 사실을 하시는데 이게 정말 안 맞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요. 안 맞는 아이면 만약에 연산을 만약에 학습지 시켰다. 그러면 수학 전체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도 하기 전에 흥미를 낮추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안 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고요. 지금 사례에서 보면 이제 인터넷 네, 학습 네. 같은 것들을 많이 시키는데 인터넷이 이제 일방으로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는 건데 초등교육 학습이 뭔가 이렇게 전해야 되는 컨텐츠나 스토리나 아니면 교육이 많은 게 아니거든. 지식이 많은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방으로 뭔가를 이렇게 쏟아붓게 되면 아이들이 흥미를 잊을 수도 네. 있고 또 집중력도 약화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잘 맞는지 또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사교육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공부 습관을 갖춰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3, 4학년까지는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는 게 필요해요. 뭐 시험이다라고 하면 계획도 세우고 네. 이제 오답 노트도 만들고 이런 것들 좀 도와주시고 서서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스스로 계획도 세우고 모자란 것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부분에서의 습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요즘은 이제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일 수 있는데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잘 조절을 못 하거든요. 게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스마트폰을 최대한 늦게 사실은 사주시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사주셨다면 어떤 식으로 일정하게 하루에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집중력이나 아니면 네. 태도를 습관이나 좋은 태도를 갖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엄마들이 사실 지금 교수님처럼 좀 사교육을 조금 줄이고 뭐 다른 아이들보다 우리 애가 집에서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엄마가 도와줬으면 네. 좋겠고는 하지만 엄마들이 고민이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애들은 사교육 시키는데 우리 아이 그렇죠. 사교육 안 시키면 뒤처지는 거 아닌가가 엄마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영어 공부를 한대요. 그쵸.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사교육이 우리 아이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막대하게 네. 미칠까요? 요즘 이제 사교육을 너무 일찍 시작하다 네. 보니까 이제 학원도 일찍 다니고 뭐 영어 유치원을 다닌다 이런 얘기들이 맞아요. 사실 많은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기 전에 부모님이 이미 다 세팅해서 이제 넣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별로 준비되지 않고 배우고 싶은 열망이나 욕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다렸다가 네. 그때 어느 적절한 시간 타이밍에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사실 초등학교 때는 자기 존중감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려면 스스로의 가치나 의미를 좀 알려면 부모님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데 학원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기보다는 집안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을 조금 느끼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뭘 정말 굳이 이제 배우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 중심으로 네. 이제 찾아주시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좀 아이가 욕구가 생길 때 네.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 아니면 뭐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 네. 이런 욕구가 생길 때 시작해 주신 게 훨씬 빨리 배우고요. 네. 그다음에 훨씬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엄마들이 보통 학원을 보내고 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 와서 표정, 학원에서 뭘 배웠는지 이런 피드백을 잘 보시는 게 필요한데 마지못해 다니시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렇죠. 예, 저희 딸 어렸을 때 보면 피아노를 제가 보냈더니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시계 바늘이 움직이질 않아 이렇게 지루했구나. 네,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는데 그렇죠.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시계바늘이 딱 세상에. 붙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흥명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돈을 들여서 활동을 배우는 건데 싫어하는 것들을 그렇게 배워주게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우리 엄마들은 애들 학원 갔다 오면 뭐 잘했니 그거보다 애들 인상을 딱 보면서 어머 누구랑 싸웠니? 누구야? 이거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학원에서 반을 우열반이라고 하나요? 네, 맞아요. 나눠놓으니까 예, 예. 누구는 그래. 무슨 반이니, 너는 무슨 반이니, 너는 그래. 왜 그만큼밖에 못했니?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는 잘 못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스펙을 쌓아요. 너무해요. 그래서 사립 초등학교에 보내려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사립 초등학교가 일반 초등학교하고 다른가요? 뭐 큰 틀에서 사립하고 공립하고 뭐 교육의 질이나 뭐 교육 과정이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제 네. 좀 차이점을 보면 이제 사립은 선생님들이 계속 거기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네네. 순환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공립 같은 경우는 이제 순환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학교를 옮겨가면서 근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장단점이 있어요. 늘 장점으로 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립과 공립의 차이가 좀 컸거든요. 뭐 시설이나 아니면 학생 수나. 근데 요즘은 시설이 좀 공립도 많고요. 그냥 네. 학생 수는 어떨 때는 사립보다 더 적은 경우가 있어요. 30명 미만. 네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만의 차이는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립초는 이제 중국어나 영어 이런 언어 교육 비중이 좀 큰 편이고요. 뭐 펜싱이나 스키나 뭐 스케이트나 수영 이런 걸 특별한 어떤 운동을 이제 학년별로 전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네. 학생 수가 적습니다. 네. 이제 사립 같은 경우는 3반, 2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 학년이 움직이기가 좀 용이하죠. 그래서 학생들 관리나 아니면 체험을 같이 움직이기가 좋다는 측면에서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학생 수, 그러니까 학급 수가 적은 게 유리한 측면도 있고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요. 네. 매번 똑같은 아이들 같은 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관계가 굉장히 좁습니다. 네. 근데 공립 같은 경우는 반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아이들이 섞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는 친구를 만나기가 훨씬 용이해요. 학생 수가 네. 많고 다양하니까. 이게 이제 교육 관계의 장점과 단점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립 같은 경우는 워낙 동네에서 가까운 학교가 배정되기 때문에 동네 친구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놀고 방과 후에도 같이 놀고 이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교육 관계에 있어서. 근데 사립 같은 경우는 조금 먼 데를 보내다 보니까 동네 친구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예, 학교에서만 만날 수 있고. 이런 건 또 단점일 수 있어서 여러 네. 가지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공립은 사립에 비해서 부모님, 그러니까 학부모, 어머님의 의존도가 좀 높아요. 뭐 이제 급식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봉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일하는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지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립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사립이 비쌉니다. 비싸고 또 네. 학비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여유가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뭐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공립 사립만 비교하실 건 아니고 제가 보내려는 학교, 자기 아이가 가려는 학교의 시스템이나 뭐 네. 교육 분위기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요, 뭐 혁신학교나 아니면 공교육 정상화 이런 걸 통해서 공립학교도 좋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좀 장단점을 살펴보고 그거에 맞게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아는 동생도요. 너무 엄마들 치맛바람이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사립을 보냈어요. 근데 1학년 한 반 학기도 안 했나 그러더니 갑자기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나 돈 좀 꿔줘. 왜? 그랬더니 학교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그래서 당장 그만둬라 그랬던 적도 있죠. 네. 근데 현재 초등학교에서도 진로 전담 교사들이 배치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 교사들은 뭐 어떤 상담을 하고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정책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데요. 진로 전담 교사, 그러니까 진로만 네. 전문으로 하는 교사가 있는 학교는 거의 드물고요. 보통 일반 상담을 다 같이 하는 교사가 네, 네. 진로 분야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주로 그분들이 하시는 건 친구 문제나 학교 문제, 뭐 이런 문제에 어려움 있는 학생들을 상담해 주는 경우가 많고, 진로는 그렇게 사실 주된 관심사는 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과학이나 예체능 특기자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프로그램 지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사실 진로 전담 교사가 담당하기보다는 과목 담당 선생님이 네. 계세요. 그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초등학교는 좀 진학 위주, 예, 다음 중학교를 진학하는 과정에 네.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진로 교육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그 이제 진로 발달의 첫 단계 중에서 가장 밑거름이 되는 단계가 바로 초등학교 시기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진로 발달에도 단계가 있나요? 네, 단계가 있는데요. 초등학교의 진로 발달은 성장기에 해당하는데 이 시기에 사실 아동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과대평가하죠. 정확하게 인지 못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욕구나 환상을 중심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단계고 그게 또 당연하고요. 네. 그래서 고학년으로 가면서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 현실적인 인식이 생기게 되고요. 사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네. 또 사고하는 거,
동기와 정서가 생기는 그런 단계라서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흥미나 진로 관련해서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진로 포부를 갖는 시기라서 포부를 낮추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라든지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크게 가졌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진로 포부를 낮추지 않도록 네. 마음껏 상상하고 이제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진로 검사가 있다고 해요. 이것들을 함께 해보면 어때요? 요즘 사실 학교에서 저희 때와는 달리 진짜 다양한 검사들을 해서 보내요. 네. 집에 보내는데 이제 학부모님이 사실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안내는 좀 부족한 면인데 검사들은 참 많습니다. 어떤 검사들이 있냐면 네. 직업 흥미 검사도 있고 진로 적성 검사, 다중지능 검사, 진로 발달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 검사들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만 받아보셔도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아이가 뭐 수리력이 좀 높구나, 네. 뭐 아니면 관찰력이 좋구나, 아니면 창의력이 좋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흥미가 있구나, 이 정도는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 큰 그림 안에서 파악이 되시면 이제 전공이라든지 대학 진학 시에 이런 것과 연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 만약에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음악은 잘하는데 외국어, 뭐 영어를 잘 못한다라고 하면 잘하는 걸 통해서 못하는 거를 이렇게 학습시키면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나거든요. 네. 그런 걸로도 활용해 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시되는 사실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만 국한해서 제한하실 필요는 없고요. 조금 흥미 영역이나 이제 적성, 능력 부분으로만 한정해서 좀 보시면 네.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자녀의 진로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엄마들을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처방을 내려주실까요? 진로 전문가가 공개하는 솔루션 무엇인지 공개해 주세요. 예,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인데요. 높은 자기 존중감, 체력, 좋은 습관, 이 세 가지입니다. 체력도 들어가네요. 예, 체력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래서 이게 이 시기에 만들어지면 되게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까지 연결해서 되게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선 높은 자기 존중감은 뭐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낮은 존중감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이때 형성이 되면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을 갖고 네. 도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 체력은 운동의 생활화가 사실 전혀 안 돼 있어요. 운동하려고 하면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체육을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아이들이 뭐 조기 유학이나 나중에 유학 가서 외국 아이들하고 사실 경쟁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네. 공부나 역량이 아니라 체력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운동을 일상적으로 생활하잖아요. 그게 네. 우리 아이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체력을 만들어주시는 게 미래의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네.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습관은 뭐냐면 습관은 어렸을 때 만들어질수록 훨씬 더 이제 습관화하기가 용이하죠. 이제 습관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보통 이제 개인마다 걸리는 시간이 틀리지만 66일? 뭐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네.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 최소 2달 이상 걸린다는 건데 그럴 만큼 몸에 익혀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하는 네. 건데 그게 성인이 된 이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습관 부분이 네.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던 유팅 교육하고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머니들 늘 결과 위주로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 최선을 안 했어요. 우리 아이가 좀 놀랐어요. 근데 수학을 네. 100점 맞았으면 잘했네. 잘했네. 우리 아이 머리 좋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막 칭찬을 하시는데 네. 결과보다 과정의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100점을 못 맞아도 칭찬을 하셔야 돼요. 네. 한 번 최선을 다해본 아이들이 또 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요. 네.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고 성취감이 드는지 그 기쁨을 알 수 있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시려면 과정 안에서의 칭찬, 그런 피드백이 필요하고 또 100점 맞으시면 또 어머니가 어떻게 물으시냐면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니? 맞아요. 네. 그냥 우리 아이가 잘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또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걸 또 참지 못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이를 악나불고 참으셔야 됩니다. 몇 명이니 이거 물어보지 마시고 아 우리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이렇게 피드백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태인 교육하고 연결해서 과정 중심으로 아이를 이제 보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초등 단계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교육의 첫 단추를 끼우는 순간인 초등 6년에 집중해야 할 진로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내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 바로 엄마들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딱 한 발짝만 물러나서 스스로의 재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제 말이 맞을까요? 네.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확인받고 싶어요. 우리 치은 씨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 자녀 진로에 대해서 아주 정말 최고의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제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분명히 빨리 학원 보내야지, 빨리 한가위 좀 깨우쳤으면 이런 생각할 것 같거든요. 다른 엄마들과는 조금 조금 한 발짝 물러나 네.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녀 진로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안윤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두 번째 코너에서는 자유학기제 체험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자유학기제는 의무교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될 직업 체험을 직접 현장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네. 이분들을 사랑합니다. 누구길래요? 저도 정말 관심 있는 분야고요. 저도 네. 잘하고 싶은 분야이기도 해요. 네. 바로 신선한 재료를 활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요리사의 체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자버드의 레스토랑에서는요, 요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서 아주 맛있는 푸드 스타일링을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합니다. 배고픕니다. 빨리 미래 셰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 자벌드. 오늘 이곳에서 만나볼 직업체험은 바로 셰프와 푸드 스타일리스트인데요. 레스토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인 셰프와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직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레스토랑 체험관은 학생들이 직업 체험을 하러 왔을 때 셰프와 푸드 스타일리스트 두 직업으로 나뉘어져서 2인 1조로 직업 체험을 하고 가는 그런 체험관입니다. 셰프가 주로 요리를 담당하고 있고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밖으로 나와서 푸드 테이블을 장식하는 것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선 어린이 셰프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될 업무는 바로 깨끗이 손을 닦는 일인데요. 위생적인 음식 재료 취급과 주방 환경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셰프의 가장 기초적인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위생 관리를 마친 꼬마 셰프들. 본격적으로 음식 조리에 돌입했는데요. 어떤 요리가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요리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되게 뭔가 볶고 그런 게 좀 재밌습니다. 주방 밖의 홀에서는 푸드 스타일링 교육이 한창이었는데요. 과연 아이들은 친구가 만든 음식을 예쁘게 꾸며줄 수 있을까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테이블 공간을 디자인하고 셰프가 만든 요리의 특징을 고려해 어울리는 그릇에 담아내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연출한 테이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많이 좋아해서 그냥 먹을 거 하니까 왔는데 꽤 진지하게 해서 되게 실감나고 좋았어요. 재밌어가지고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인 것 같아요. 요리에서 스타일링까지 손수 맞힌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요리를 시식해보는데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겠죠. 아이들은 자신의 요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냥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직접 주문해서 갖고 온 느낌이 들어요. 잘 만들었다. 아니요? 우리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직업 체험의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발견해 나가는 아이들. 진로 개발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스스로가 행복한 일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진짜 화면으로만 봐도 먹음직스럽네요. 그렇죠. 저는 진짜 요리를 만드는 거는 자신이 없어도 먹는 건 자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처럼 식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앞으로도 요리사는 유망한 직업군 중 하나로 유지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뭐 셰프의 업무가 그리 화려하지만은 않다고 해요. 네. 뭐 중노동 정도 마음 먹고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요. 네. 이분들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저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요. 네. 요리사, 셰프 특집으로 어. 진로를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잖아요. 마음 들떠요. 자, 우리 아이 잡 캠프에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 잡캠프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핫한 직업 정보들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왜 이렇게 갑자기 미소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함께할 분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요리 분야의 셰프라서 제가 계속 이렇게 나 웃음이 왜 이렇게 안 그치지? 무슨 요리길래요? 태국 음식이요.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그래요? 네. 우리 집에 한번 오실래요? 아니, 제가 괜찮아요. 직접 해드릴게요. 아니, 왜? 요리 못 못하신다 믿네. 했잖아요. 오너 셰프를 모시고서 주방장이 하는 구체적인 직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왜 웃으셨는지 알아요? 왜요? 멋진 분이 나오셨거든요. 나 아니야. 왜 그래요?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미소가. 네. 네. 원조 허 셰프, 허혁구 셰프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요, 네. 왜 원조 허 셰프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명칭 같은 거는 제가 네. 원해서 붙여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 작가님들이나 아무튼 네. 방송에서 좀 많이 붙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허세를 많이 부리는 셰프에서 최연석 셰프가 매우 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허시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홍석천 씨가 다른 네. 방송에서 그렇게 지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그분보단 제가 먼저 허세를 좀 부렸다 해서 거의 다 허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불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셰프 어떤 직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뭐 셰프라고 불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뭐 요리사, 뭐 주방장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렸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도 요리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주방장, 뭐 쿡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일단 셰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헤드 셰프를 얘기해서 어떤 주방을 총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를 보통 우리가 셰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뭐 그 밑으로는 뭐 수셰프라든지 아니면 뭐 셰프 드 파르티에서 이제 어떤 섹션 셰프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쿡들 꼬미라고 불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회사에서도 직급이 뭐 대리 그렇죠. 과장 네. 이런 식으로 한 부서를 책임진다 그래서 한 부장급 정도의 요리사를 보통 우리가 셰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셰프라고 하면 단지 요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전반적인 조직 관리부터 뭐 구매 관리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메뉴 개발 심지어 마케팅까지 이런 전반적인 주방 일을 다 총괄하는 게 지금의 어떤 셰프의 역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는 네.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네요. 근데 원래는 소믈리에셨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셰프가 되셨어요? 아, 예. 사실은 소믈리에라는 직업, 뭐, 마찬가지로 소믈리에라는 직업도 얼마 전까지 매우 좀 각광을 받던 직업이긴 네네. 했는데요.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사실은 평론을 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소믈리에도 와인을 구매하고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역할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메이킹을 하진 않습니다. 와인 네. 메이커가 별도로 있죠. 네. 제가 소믈리에로서 가장 갈증을 느꼈던 부분이 제가 만들지도 않은 그런 와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제가 정말로 잘 비평을 할 수 있고 그 와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와인 메이커가 되기보다는 좀 더, 물론 와인 메이커도 매우 힘들고 훌륭한 직업이지만 더 대중적인, 네. 우리가 사실은 와인은 어떤 선택 사항이지만 음식을 먹지는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대중적인 부분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네. 셰프로서 전향이 됐는데 사실은 소믈리에로서 근무했던 경력이 매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어떤 향이라든지 그리고 음식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또 네. 음식과 항상 그 페어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셰프의 어떤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을 할 수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군요. 그렇네요. 네. 셰프가 되고 싶어 하는 요즘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어떤 능력이나 자질들이 필요한가요? 그러게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셰프를 그냥 아무튼 요리를 하는 사람, 요리를 네. 하는 사람들은 가수하고 같이 좀 연관을 지어주고 싶어요. 가수요? 네.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가수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음식에도 여러 장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수로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있어요. 어릴 때 뭐 동네에서 요리, 노래를 좀 한다든지 마찬가지로 동네에서도 솜씨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어머니 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생각보다 그 솜씨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하지만 체계적인 어떤 교육과 훈련과 이런 부분들이 결합이 돼서 마치 아이돌들이 그 많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의 데뷔를 할 수 있듯이 셰프 같은 경우도 이 요리를 하는 사람들도 단지 자기가 하나의 그냥 요리를 할 수 있다, 요리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를 갖고 바로 요리사로 바로 본인이 창업을 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렇죠. 또한 그 요즘 가수들이 단지 노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뭐 춤이라든지 아니면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네, 네.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리사도 단지 요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요리를 하기 위해서 밑작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셰프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최근에 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 희망 직업의 셰프가 2위로 올라가 네. 있어요. 10년 후에 유망 직업에서도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가 굳건히 자리를 지켰는데요. 과연 실제 셰프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 직업인지 셰프의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레스토랑. 오빠네라는 정겨운 뜻을 가진 이곳은 2명의 헤드 셰프들이 운영하는 태국 음식점인데요. 현지의 맛과 멋을 그대로 재현해내어 태국의 풍미 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가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태국 전통 음식을 하기 위해 저와 저희 대표님과 이렇게 둘이서 같이 의기투합해서 오픈한 가게고요. 지금 태국에 유행하는 음식이나 태국 트렌드 이런 거에 맞춰서 다시 음식을 바꿔가면서 좀 더 발전된 태국 음식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재료 손질. 신선한 식자재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의 업무라고 합니다. 처음 출근하게 되면 그날 만들 재료의 식재재를 준비를 하고요. 셰프의 직무는 그 폭이 정말 다양한데요. 재고 관리를 하는 것은 물론 구성원들의 업무를 관리하는 건 역시 헤드 셰프의 몫입니다. 포크로 찔러가지고. 특히 셰프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열정인데요. 후배 팀원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 끊임없는 메뉴 개발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에도 헤드 셰프는 프라이팬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요. 차별화된 맛과 음식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레스토랑의 평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회사분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 이런 딱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밤 그때까지 영업을 계속 하니까요. 그 부분은 좀 힘든 부분이죠. 저희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메뉴 개발을 위해 태국의 문화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셰프들. 그냥 가서 음식만 받아오는 시기인데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모습에서 요리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렌치나 이태리 이쪽 요리만 이제 워낙 뜨고 있으니까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원래 좀 태국 음식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여기 홀 지배인이기 전에 저도 요리사예요. 요리 경력가 한 10년 정도 좀 넘었고요. 아무래도 태국 음식 자체가 다스고 이제 단맛, 신맛, 그다음에 산미 여러 가지 맛이 상당히 조화로운 음식이다 보니까 그런 매력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주방에서 장시간 서서 고된 중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셰프는 사명감 없이는 결코 이겨내기 힘든 직업인데요. 하지만 셰프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 바로 요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네, 셰프의 일상을 따라가 봤는데요. 네. 저는 브레이크 타임에 다 쉬는 건지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쉬지 않고 메뉴 개발을 하고 계시네요. 이 메뉴 정말 만들고 개발하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고객 반응에 따라서 수시로 메뉴 개발을 한다고 들었어요. 보통 메뉴 개발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시나요? 예, 보셨다시피 사실은 그렇게 우아한 직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메뉴 개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대기업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메뉴 개발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여러 셰프들과 함께 저희가 갖고 있는 메뉴가 예를 들어서 100가지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매달 하위권 그 메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다가 또 고객의 또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수시로 진행을 해서 사실은 뭐 계절에 따라 뭐 분기에 따라 이런 식이라기보다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20-30%의 메뉴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뭐 물론 태국 음식, 외국 요리를 하지만 어떤 대체 불가한 향신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대체가 가능한 제품들도 있거든요. 네. 또 제가 지금 한국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나오는 제철 음식들을 가지고 또 태국식으로 조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한 20-30% 매달 20-30% 개수로 따지면 한 20가지 정도의 메뉴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네. 셰프의 본업은 음식을 만드는 일은 전체 업무의 20%밖에 불과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셰프가 음식 만드는 일 말고 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아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 우아하지 않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제 셰프라보다 모든 요리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손님에게 하나의 요리를 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협업을 하죠. 네. 일단은 뭐 설거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설거지를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핸들링도 하고 또한 셰프들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밑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요리가 손님들이 바쁜 시간에 픽타임 때 손님들이 한꺼번에 많은 주문을 하는데 그거를 그때부터 어떤 재료를 손질한다면 상당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리를 막 시작한 그런 분들께서 그런 요리하는 분들께서 뭐 하루에도 심지어 그 중식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양파만 썬다는 얘기도 있듯이 매우 우아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어떤 중식당들은 이런 고글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매워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태국 음식이 또 매운 음식이 많거든요. 네. 태국 고추가 이제 프리키노라고 불리는 고추가 있는데 청양고추에 뭐 몇만 배가 될 정도로 그 스코빌 지수가 높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만지다 보면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아이고, 만지다 눈 만지고. 아이고, 눈 만지면 다행인데 화장실을 남자들이 갔을 때는 뭐 알아서 판단하시는. 그렇군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항상 저희 이렇게 손질을 하시는 그런 막내분들께서 그런 표정을 짓고 화장실에서 오면은 휴식 시간을 꼭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요리사가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뭔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아할 것 같고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어떨 때 좀 힘드시고 어떤 때 보람을 느끼세요? 아무래도 보람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 손님들 물론 매출이 가장 큰 보람이겠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저는 이제 그럼요. 그냥 일반 셰프가 아니고 제가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매출이고요. 하지만 셰프로서는 손님들께서 어떤 저희 음식들에 매우 극찬을 하시고 거기다가 돌아오는 잔반이 없을 때 그럴 때말로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고요. 어려운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일단은 뭐 아까 여쭤보셨던 부분 중에서 이제 셰프의 요리하는 거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뭐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뭐 위생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인사 관리. 사실은 뭐 대기업처럼 이렇게 인사팀들이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가 분업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셰프들이 그 밑에 있는 요리사분들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전문화된 개인 음식점이라도 어떤 인사라든지 재무, 회계를 해줄 수 있는 분은 없기 때문에 이런 셰프분들이 이런 모든 걸 총괄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직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어떤
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리하는 분들이 업무에 좀 많이 시달린다 이런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셰프가 되려면 요즘 그 관련 학과들도 있잖아요. 그 학과를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견습생이라고 할까요? 정말 양파 까고 설거지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건가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관련 학과를 간다면 분명히 체계적인 이론까지 갖춰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일 것 같고요.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비용과 시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견습생, 어떤 개인 업장이라든지 바로 필드에서 실력을 쌓는다면은 이론적으로 조금 무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극부적으로는 일단 본인이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경제생활을 하면서 또한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대학이 마찬가지잖아요. 대학에서 배우는 것과 현실에서 나오면은 약간의 괴리가 있는 건 그렇죠. 사실입니다. 대부분 또한 회사들도 그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는 것도 사실이고요.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쫙 가서 프라이팬을 멋있게. 이렇게 하면서 요리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계신 것 예.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근데 보통 셰프가 되기 위해선 얼마만큼의 시간을 거쳐야 될까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는 일단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셰프가 될 수 있는 시간은 물론 개인차가 굉장히 크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필드에서 3, 4년, 최소 3, 4년 이상은 교육을 직접 일을 해봐야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3, 4년도 굉장히 짧은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셰프라고 하면은 한 주방을 총책임하는 부장 역할인데 사실 3, 4년 만에 부장으로 승진했다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빠른 부분이거든요. 그렇네요. 물론 이제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점 가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싹 비우고 나와야 되겠어요. 저는 셰프님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아주 접시를 싹싹. 네, 물론 여자 셰프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남자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남성분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께서 접시를 싹싹 긁어 드시면은 디저트라도 그래요? 아니면 새우 한 마리 들어가 있고 2마리. 이게 아무래도 인지상정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디저트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디저트 없는 가게를 가신 거 끄적끄적 아니신가요? 먹었구나. 잘 먹었는데. 그랬어요? 네. 근데 요즘 TV 같은 데 보면은요, 셰프들이 좀 유명한 분들은 다 뭐 이태리 유학파, 어디 이렇게 유학파? 다 유학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셰프 되려면 유학가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제 케이스를 말씀드린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련 요리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고요. 어디서 도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요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제가 소믈리에 시절에 외국에서 많은 음식과 많은 경험과 또 소믈리에 트레이닝 자체가 셰프 트레이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새로운 음식을 먹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식자재라든지 그런 어떤 방식이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유추할 수가 있었어요. 요리로서 유학을 한 건 아니지만 소믈리에로서의 그 수많은 국내와 국외의 경험에 의해서 사실은 스스로가 발전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외국을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음식점들이 많이 있고 경험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 확실한 거는 자기 요리만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많은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어요. 요리하는 사람들이 조금 사고가 아직까지는 안 트인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요리, 그리고 본인이 배운 요리가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 레시피를 그대로 자꾸 항상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요리를 먹어보고, 다른 사람 어떤 수많은 경험을 하고 나면은 본인 스스로가 정립이 될 수 있고 개선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요리라는 거는 정통의 레시피는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요리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많이 먹는 김치가 고춧가루가 들어오기 전에 김치와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리라는 거는 계속 진화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이런 분들께서 그리고 요리를 하고 싶은 지망생들께서 조금 더 외국을 나가고 외국을 나가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경험 그리고 네. 그런 객관적인 경험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네.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셰프님과 함께 요리사, 셰프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셰프가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뭐 왜 택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사실은 아까 VSR에서 보셨듯이 우아한 일은 아닙니다. 매우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외롭고 또한 많이 선호하는 사무직, 앉아서 뭐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런 직업이 아니고 계속 네. 서서 또 대고객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직접 피드백이 오는 건 좋지만 또 반대로 직접 클레임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보수 자체가 평균 보수 자체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음식 문화 자체, 음식 산업 자체가 국내에서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그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분명히 유망직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어떤 학과를 가겠다, 어떻게 이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어떤 학과에서 어떤 셰프가 되겠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서 네. 본인만의 어떤 요리를, 본인만의 장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원조 셰프, 허혁구 셰프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요, 자녀의 진로를 걱정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다양한 직업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자녀 진로 교육을 위한 수요 특집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